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의 실종. 코난 도일 지음. 1. 와트슨의 활약. 어느 날 홈즈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와트슨, 자네는 요즘 기분이 흐릿해서 여행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스위스의 로자는 어떤가? 1등 칸의 여비는 귀족급으로 쓸 수 있거든. 굉장한 걸 어떻게 그럴 수가. 홈즈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건 동행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흘러다니는 여인이지.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지만 남으로부터 해를 입기가 쉬워. 재산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돌아다니는 중에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기 십상이지. 여우 굴에 발을 들여놓는 병아리 같은 존재라고. 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는 그런 여성이네. 이 여자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 참일세. 홈즈는 잠시 노트를 뒤적이다가 말을 이었다. 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는 고 러프턴 백작의 혈통을 이어받은 귀한 신분이지. 부동산은 남자 자손이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레이디에게 돌아간 재산도 적지는 않을 걸세. 그 중에는 은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희귀한 스페인의 장신구도 포함되어 있다네. 레이디는 이것을 몹시 애지중지해서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늘 갖고 다닌다네. 그리고 레이디 프랜시스는 막 중년에 접어든 아름다운 기부인이라는 걸세. 그래, 그 기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겐가? 레이디 프랜시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마이너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세. 그녀는 규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최근 4년 동안은 옛날의 가정교사였던 도분이 양에게 2주마다 편지를 보내는 것이 습관이었네. 그리고 나에게 레이디 프랜시스에 대해 상의를 해온 것도 도분이 양이었네. 그런데 5주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것일세. 마지막 편지는 로잔의 내셔널 호텔에서 온 것이고 레이디 프랜시스는 그곳을 떠났는데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녀의 친척들이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부자들이라 수사에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말라고 하는군. 레이디 프랜시스는 도분이 양 외에도 편지 왕래를 하는 사람이 있을 만하지 않은가? 확실한 단서가 될 만한 곳이 하나 있기는 하지. 그건 은행일세. 은행의 통장은 일기와 같아서 추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레이디 프랜시스의 거래 은행은 실베스타일세. 나는 그녀가 돈을 인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네. 끝에서 두 번째 수표는 로잔에서 결제받아 비용에 썼는데 액수가 크니까 아직 현금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끊은 수표는 단 한 장뿐일세. 누구에게 어디서 끊었던가? 마리 드백 양에게 준 것일세. 어디에서 끊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수표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 몽펠리에의 리옹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아직 3주가 되지 않았네. 액수는 50파운드. 그래, 그 마리 드뱅이라는 여자는 누군가? 마리 드뱅은 레이디 프랜시스의 하녀였네. 왜 그녀가 드뱅에게 수표를 주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자네가 조사해 준다면 문제 해결은 수월하겠네. 내가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로잔으로 여행을 가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에이브러엄스 노인 사건으로 시간도 없고 또 내가 없으면 경시청 친구들이 안절부절 못할 테고 반면에 범죄자들은 길을 펼게 아닌가. 그래서 자네에게 가보라는 걸세. 영국과 스위스 사이의 전시는 단어당 2펜스나 하지만 나와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보를 쳐주게나.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로잔의 내셔널 호텔에 도착 지배인인 모세 씨의 영접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레이디 프랜시스는 이곳에 며칠 동안 묵었다고 한다. 나이는 40이 가깝지만 아직도 아름다워서 젊었을 때는 정말 대단한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수선을 떠는 것이었다. 모세 씨는 레이디 프랜시스의 귀중한 장신구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종업원들의 소문으로는 그녀의 침실에 있는 튼튼해 보이는 여행용 가방에는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레이디 프랜시스의 하녀인 마리 드뱅은 이 호텔의 급사장과 약혼을 한 사이라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몽펠리에의 트라장가 11번지였다. 곧 그 주소를 적어두었는데 홈즈라고 해도 이만큼 신속하게 자료를 모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어째서 레이디 프랜시스가 갑작스럽게 이 호텔을 떠나갔는지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녀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특시를 잡고 여름 한철을 계속 머물러 있을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난데없이 내일 출발하겠다고 말하고는 호텔을 떠나버린 것이다. 그 때문에 선불한 호텔 비용을 날려버리게 되었다. 하녀의 애인이 된 급사장이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레이디 프랜시스가 급히 떠난 것은 떠나기 이틀 전에 키가 크고 살갗이 검으며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호텔을 찾아온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대단히 거칠어 보이는 남자로 그녀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고 했다. 그 남자는 호숫가의 산책로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호텔로 찾아왔으나 그녀는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영국인이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뒤 곧 호텔을 떠났다. 급사장의 이야기로는 하녀인 마리도 레이디 프랜시스가 서둘러 떠난 것은 그 남자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급사장은 마리가 그녀의 하녀 일을 그만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나 말하고 싶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다면 별수 없이 몽펠리까지 찾아가서 직접 마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나의 활동 첫 단계는 끝났다. 다음에는 레이디 프랜시스가 로잔을 떠나 어디로 가려 했는지를 조사해 보려고 했다. 쿡 여행사 지점의 담당자를 조사해 조회해 본 결과 아마도 그녀는 누구에겐가 자기의 행방을 감추기 위해서 이곳을 떠났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까닭인즉 그녀의 짐이 그 행선지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를 경유해서 라인 강가의 온천 휴양지 바덴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곧 바덴으로 갔다. 그 전에 홈즈에게 전보를 쳐서 조사의 진전 상태를 알렸다. 홈즈에게서는 비꼬는 투로 칭찬의 답장이 왔다. 바덴에서는 그녀의 발자취를 추적하는데 별로 힘들 것이 없었다. 그녀는 앵리셔라는 호텔에 묵고 있었다. 지배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녀가 2주가량 묵고 있는 동안 남아메리카에서 온 선교사 슐레징거 박사 내외와 친해졌다고 한다. 외로운 여자에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녀는 종교에 몰두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슐레징거 박사는 신앙에 몸과 마음을 바쳐 지나칠 정도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해쳐 휴양차 이곳에 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그러한 박사에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슐레징거 부인과 함께 박사를 돌보아 주었다. 박사는 두 여인의 시중을 받으며 베란다에 놓여있는 안락 의자에 기대어 나날을 보냈다. 마침내 박사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서 그 부부는 런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레이디 프랜시스도 그들과 동행했다. 그건 정확히 3주 전의 일로 그 뒤로 지배인은 그녀에 관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녀인 마리의 경우는 그 며칠 전 다른 손님의 하녀들에게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떠났다고 한다. 슐레징거 박사가 출발 전에 일행 모두의 경비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호텔 지배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말했다. 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에 대해 물어오신 분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열흘쯤 전에도 당신과 같은 일로 여기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말하던가요? 아니요, 하지만 영국인이었습니다. 좀 색다른 분이긴 했습니다만. 나는 홈즈의 추리 방법을 흉내내어 그때까지 알아낸 사실을 이것저것 연결지으며 물었다. 거친 성격의 사람이 아니던가요? 아주 거칠어 보였습니다. 몸집은 크고 까맣게 탄 얼굴에 턱수염을 길렀더군요. 우리를 뛰쳐나온 사자처럼 난폭하게 보여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안개가 거침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수수께끼가 차츰 확실해지기 시작했다. 차분한 인품에 신앙심까지 두터워진 레이디 프랜시스는 질이 나쁘고 거친 남자의 집요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로잔에서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나이는 계속 그녀를 뒤쫓고 있다. 조만간 따라잡을 것이다. 아니, 이미 따라잡았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친지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게 된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그녀와 일행이 된 친절한 슐레징거 박사 내외가 그 남자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렇게 끈질기게 그녀를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그자는 무서운 음모를 품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을 밝혀야 한다. 나는 홈즈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신속하게 이 사건의 대체적인 진상을 파악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홈즈는 그 답장으로 뚱딴지 같은 정보를 보내왔다. 마이너스 슐레징거 박사의 왼쪽 귀는 어떤 모양인가? 나는 이 실없는 정보 내용에 약간 화가 치밀었다. 더구나 슐레징거 박사는 바덴에는 없었기에 홈즈의 밑도 끝도 없는 정보 같은 건 묵살하기로 했다. 그리고 레이디 프랜시스의 하녀였던 마리를 만나기 위해 몽펠리에로 향했다. 마리를 찾아내어 그녀가 알고 있는 바를 물어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마리는 충성스러운 여자로 레이디 프랜시스의 밑을 떠난 것은 레이디가 친절한 슐레징거
박사 내외와 일행이 된 것이 마음 든든했거니와 자신도 곧 결혼을 해서 어차피 그녀와는 헤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리는 약간 당혹스러운 얼굴로 털어놓았다. 레이디 프랜시스는 바덴에 머무르는 동안 저에 대해서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셨는데 한 번은 저의 신용을 의심하는 투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올리기가 수월했어요. 레이디 프랜시스는 헤어질 때 결혼 비용에 보태 쓰라고 50파운드짜리 수표를 끊어주셨습니다. 한편 마리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 모를 영국인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인지 이런 말을 했다. 호숫가의 산책로에서 그 남자가 억지로 레이디 프랜시스의 손목을 잡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어요.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레이디 프랜시스가 슐레 증거 내외분과 함께 런던으로 가는 것을 승낙하신 것도 그 남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디 프랜시스는 저에게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을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마리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굳어지며 외쳤다. 어머, 그 악당이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예요. 활짝 열린 거실의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살같이 검은 거안이 거리를 천천히 걸어오며 집집마다 그 번호표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마리의 집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앞뒤를 가릴 시간도 없이 달려나가 그를 불러 세웠다. 당신은 영국인이지요? 남자는 험악한 얼굴이 되어 말했다. 그게 어떻다는 게요? 이름을 말해 주시겠소? 남자는 깨끗이 거절했다. 못하겠는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는 어디 계시오? 남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물고 늘어졌다. 그녀를 어떻게 했소? 왜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오? 순간 남자는 호랑이처럼 덤벼들었다. 나도 싸움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강철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어서 나는 순식간에 목이 눌려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길 건너 선술집에서 작업복을 입고 수염이 무성한 노동자 하나가 곤봉을 들고 달려와서는 남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그 틈에 나는 급히 그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다시 나에게 덤벼들 것인지를 잠시 망설이며 생각하는 듯하더니 으르렁거리며 방금 내가 나온 마리의 집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나는 옷에 먼지를 털며 내 곁에 서 있는 은인에게 감사의 말을 하려고 돌아섰다. 그러자 노동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허 와트슨. 꼴이 말이 아니로군. 오늘 밤에 급행열차로 나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구먼. 노동자는 홈즈가 변장한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가량 지난 뒤 홈즈는 평상시의 옷으로 갈아입고 호텔의 내 방에 앉아 있었다. 홈즈는 자기가 갑자기 적절한 순간에 나타난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홈즈는 런던에서 하던 바쁜 일을 대충 마무리 짓고 내가 바덴에서 몽펠리에로 갈 것을 예상하고는 한 걸음 먼저 이곳에 와서 노동자로 변장하고 선술집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홈즈가 말했다. 지금 현재까지 자네는 가능한 한도의 실패라는 것은 모조리 저질러 온 셈일세. 자네의 그 수사라는 것은 어디에 가든 소동만 일으켰지. 아무것도 성과가 없지 않은가. 나는 심통이 나서 말했다. 자네라고 해도 아마 이 이상 잘할 순 없었을 걸세. 아마는 덤이라고. 나는 실제로 멋진 성과를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 호텔에는 필립 그린이라는 귀족이 한 분 묵고 있네. 그분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걸세. 그때 보이가 명함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몸집이 큰 남자가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아까 나를 목 졸라 죽이려던 그 남자였다. 그도 나를 보고 놀란 모양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홈즈 씨? 편지를 받고 찾아왔습니다만 이분이 사건과 어떤 관계라도? 이 사람은 나의 오랜 친구인 와트슨 박사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협력하고 있지요. 정체 모를 그 남자는 검게 탄 큰 손을 내밀어 사과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지요? 선생께서 내가 레이디 프랜시스를 못 살게. 군다는 투로 말씀하기에 그만 화가 나서. 사실 요즘에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나 자신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 신경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전선처럼 곤두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려. 무엇보다도 홈즈 씨.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 관해서 아셨습니까? 레이디 프랜시스의 가정교사였던 도분이 양을 통해서입니다.
아, 그 수잔 도분이 할멈 말입니까? 예, 잘 알고 있지요. 그분도 당신에 관해 잘 알고 있더군요. 옛날 당신이 미국에 건너가기 전의 일부터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상 문제에 관해서 환히 조사를 끝낸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뭘 숨기겠습니까? 나만큼 레이디 프랜시스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멧돼지처럼 괄괄한 성격의 젊은이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단결처럼 고운 마음씨의 소유자라 나와 같은 거친 녀석에겐 견디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 그녀는 가끔 울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프랜시스는 나와는 이야기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홧김에 미국으로 건너갔지요. 그러나 프랜시스 역시 나를 깊이 사랑했기에 끝내 독신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이도 먹고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사업에 성공하자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랜시스를 찾아내어 그녀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로잔에서 프랜시스를 만나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서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행방도 알리지 않고 떠나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덴까지 찾아가 허탕을 치고 수소문 끝에 프랜시스의 하녀였던 아가씨가 이곳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벼랑간 와트슨 박사가 모욕적인 말을 하기에 옛날의 성격이 되살아나 그런 추태를 보이고 말았지요. 어쨌거나 레이디 프랜시스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홈즈는 진지한 얼굴로 대꾸했다. 그건 우리도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런던 숙소는 어디입니까? 그린시? 랭검 호텔입니다. 그럼 런던으로 돌아가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나로서는 레이디 프랜시스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일은 다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말은 할 것이 없습니다. 연락을 위해 이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와트슨. 자네도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해주게. 나는 하숙집 허드슨 부인에게 전보를 치고 오겠네. 내일 7시 반쯤 허기가 져서 백가죽이 등에 닿아서 돌아갈 테니까 식사를 장만해 놓으라고 말일세.